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대표로 출마,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견과 의견을 종합,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잘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슨 제안도 대화를 나누면서 상식과 논리로 나가야 된다는 건 적극 지지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 전략과 표심 흐름 집중 분석합니다. 4월 10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전국에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네. 선거가 지금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심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겸손한 자세로 그 시장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네. 우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의 미래 그래도 뽑힌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 미래는 지금 비례 위성 정당입니다. 네. 비례대표로만 승부하겠다는 조국 혁신당 등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국 혁신당 바람이 거셉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지쳤어요. 네. 국회의원에 지쳤고, 그래서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조국당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조국 교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네. 정관 예우가 불법이다, 아주 범죄 행위다. 그런데 미천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1번 비례로 올린 사람이 40억 이상을 정관 예우로 받아가지고 챙기는데, 그것도 1년에. 네. 그거를 대한민국의 시장터에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말하자면 장사하시는 분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네. 난 너무나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또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뛰어 들어왔어요. 네. 그거 막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이에요. 네. 그거는요, 무슨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무정부주의자나 할 얘기지,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들을 대결과 적대장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럼 또 하나 용어 썼어요. 공산화 예,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로 국민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었다, 이런 그럼 말. 자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멋있는 원래 민주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서 IMF를 우리 넘겨주고, 또 아시아에서 첫 정권 교체를 평화스럽게 이룬 한국의 역사를 만든 당을 개인 당처럼, 그 민주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입니다. 네. 현재 나오는 지지율과 판세 등을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많이 어려워요.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요 의제 중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충돌이 있습니다. 2,000명 숫자를 놓고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해법 그리고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 지방의 의사 숫자가 적어서 원래 그 발사는 좀 순진했다고 봐요. 의사 늘리면 지방에 환자가 가지 않느냐. 근데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수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이렇다 저렇다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나 조용하게 그 내부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도 그 내부에서 외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어떤 의견을 잘 전달했고요. 네. 저는 좀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적입니다. 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선거 전에 뭔가 풀릴 것 같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해법이 제시가 됐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네. 해병대 채무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중섭 호주 대사 네. 논란 끝에 임명 25일 만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네. 이번 사의는 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사태로 어떤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해결이 됐고 국민 눈높이에 어쨌든 처리가 됐습니다.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일이니까 우리는 뭘 할 거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우리 안에서 논란이 있고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당입니다. 변할 수 있는 국민의 미래 얘기만 해야 된다. 선거법상. 네.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거를 이견과 의견과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몇백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향후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변화, 통합, 희생 네. 이거를 혁신위원장으로서 주장했고 네. 솔직히 부산 가서 굉장히 어렵게 포용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남보다 뼈아픈 노력을 했어요. 네. 포용하려고 데려오려고 비유 맞춰주려고 그런다 그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 이준석처럼 대표처럼 떠나신 분들을 다시 또 지금 이 시점에 끌어오는 것은 좋아한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시기가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건 또 제 권한을 받게요. 한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리더예요. 뭐 투탑 얘기가 나오는데 천만에요. 저는 그거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네. 한 장관 머리도 좋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은 그런 논의는 결정 가기 전에 논의가 되게 해야 되겠죠. 네. 논의는 아마 한 장관님께서 해야 되고 뭐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제 권한 바뀝니다. 네. 후보 간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이견이든 의견이든 다양성의 중요성을 네,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의사 2,000명 증언 문제라든가 현안을 둘러싼 해법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제가 여쭙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의 우리 리더입니다. 네. 우리 당과 이 비상대책위원회 리더는 우리 한 위원장입니다. 저는 그 각각 두 분하고 각각 대통령하고는 아주 조금 뜸해야지만 대화를 네. 많이 나눠왔고 소통에 별 문제가 없고 한 위원장하고도 뭐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서로 이거 맞다 틀리다 이견과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저가 거기에 코멘트할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보다 그 직간접적으로 잘 해나가고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전, 후반전 끝났고 지금 오버타임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서민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이슈화된 거를 잠재우고 안심시키고 또 이 튼튼한 사상과 어떤 생각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건지 그런 로드맵을 좀 그런 지도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 후반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무슨 부입니까? 오버타임에서 결정됩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이요. 네. 위대한 나라입니다. 네. 민주주의도 위대해요. 아마 선거하기 5일 전에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많은 우리가 뭐 뒤집고 뭐 야까지해서 200석까지 확보할 거다. 아이고 우려스럽지만 겸손하지만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정말 잘 결정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네. 잘 결정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고 한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벌써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받았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비화를 하느냐.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또 뭐 무슨 그거는 제가 좀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범법 행위는 내가 하든 제 와이프가 하든 저 애가 하든 범법 행위는 그렇다고 용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뭐 지금 그 원론적인 얘기로는 그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고 지나갔고 제가 이제 비판받은 거는 왜 외국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뭐 순천 뭐 파도 있고 뭐 무슨 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라리 비유를 내가 조금 잘못했다면은 순천에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떤 비유를 했으면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냥 그 하나의 흐른 말로 생각하시고 정치가 좀 재밌고 좀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주는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뭐 가까운 몇몇 의원 지원 정도인데 유 전 의원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함께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은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집에도 왔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굉장히 점잖고 제가 생각했던 많은 편견을 그분에 대해서 가졌는데 좀 신선했고 심지어 제가 한 번은 코리안 젠틀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결정 여부는 당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그분이 무슨 뭐랄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비판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고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좋게 봤습니다. 그 역할은 코멘트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막말 논란도 한창인데요. 정의에 가득 찬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보수는 품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치가 왜 이렇게 변모했다고 보세요? 여야 뭐 다 통틀어서 지금 정치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야 대통령 누구의 책임이 큰 겁니까? 글쎄요. 그 굉장히 강한 극단에 가면요. 많은 비판을 받아요.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백령도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거 보고 거기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한번 갖고 요번에 갔는데 그 희생이라는 건 그런 희생은 없어야 돼요.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다음날 광주 가서 다시 느꼈는데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희생자 또 그 희생자도 있지만 이제 광주
5.18 단체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마음이.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텐데요. 어떤 자세로 임할 계획이세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네. 그리고 다양성을 우리는 듣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표를 한 표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약속하는데 가서 변치 않고 물들지 않고 이상한 물들지 않고 저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이 비례 대표들이 대표 선수들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네. 남아있는 총선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이제 잘못된 말 실수고 네. 예측 못하는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올 수 있는데 글쎄요. 근본적으로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 민주당 정책이 우리를 잘 도왔는가? 전 정권이 예를 제가 북도 많이 가고 인도 지원도 많이 했는데 네. 뭐 어디입니까? 백두산에 가서 만세 부르고 얼마 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이 성공한 정책인가? 네. 좀 근본적인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정부가 많은 전 정부에서 집값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전 정부가 잘못한 거를 지금 뒤치다거리하고 있고 쉬운 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선 뭐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저 책임감을 묻겠다는데 저는 전 정권과 전 4년 동안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싶고 네. 야당 책임론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형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제 현명하게 또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독선과 이 의회 독재를 이제 바꿀 거리라고 네. 바꿀 때가 됐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서 초점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고 남의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6.25 후에 무슨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네. 어깨를 동등하게 나누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저는 먼 미래의 스위스처럼 우리나라가 좀 적지만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심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 면밀히 지켜보면서 주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각 당이 이제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뭐 남아있는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과반 이상의 정당이 나올 것인지, 일당은 누가 될 것인지 10일 앞둔 현재 두 분 어떻게 예상하는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정호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곧 사전 투표가 있을 것이고요. 네. 현재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의 돌출 변수가 없다면 민주당이 꽤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론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두각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사력을 다해서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숫자까지 만회하느냐가 이제 그 며칠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조상호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판세 분석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120석에서 153석 뭐 요 사이를 예측을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네. 근데 지금 목표점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최고 이제 우리의 원래 목표는 151석 이상이었는데요. 단독 과반을 이루는 게 이제 국회의장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상임위 문제가 있죠. 상임위 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나름 이제 그 목표점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그 12일 동안의 변수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잘 설명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어떻게 하면 국회가 막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면 목표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150석 이상만 확보해도 의미가 크다. 이런 말들이 들리던데요. 180석과 150석 숫자의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또 각종 법안, 임명 동의안 같은 것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장직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80석이라 한다면은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한 그런 네. 의석입니다. 법안을 네. 강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만약에 네. 얻는다라고 하면 그 당의 권한은 어느 정도 막강해지는 겁니까? 이제 헌법 개정 단독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근데 한 정당이 200석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이 너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103석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103석에 그쳤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의 합계가 197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제 정당 특히 야당의 그 의석의 합계, 그때는 여당이었지만 야당의 의석의 합계가 200석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수건으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던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의석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정호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승패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와도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야당 그리고 야권이 180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양한 그 개혁 말입니다. 노동이라든지 연금, 교육, 그리고 지금 의료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네요.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첫 주말 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범죄자의 복수를 막아달라면서 이재명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 2조 심판을 강조했는데요. 여권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전 검사였고 검사장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말 원껏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기소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을 재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겠고, 아까 정홍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 그러니까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동, 연금, 의료개혁, 그다음에 네. 미래위기,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내놓는 거예요. 정책 비전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의석이 부족해서 힘에 붙여서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저를 밀어주시고 여당을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문제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야당 심판이라는 얘기는 좀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언제까지 심판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권 심판론에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용산발 악재가 촉매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여권 후보들은 몸을 낮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시계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의 지지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실 한강 벨트도 그렇고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웬만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뭐 150석, 160석 얘기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그 국회에서 쌍특검과 관련돼서 재표결이 이제 부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바로 그 시점과 맞물려 갖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역에서 뛰는 그 여당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한강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 벨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경합 우세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경합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권 후보들이 몸을 낮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막상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 그 비판을 직접 몸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뭐 조혜진 후보 또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는 언급들이 나오던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신임하는 후보들도 네.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선거는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이 대표의 경계론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선거 때 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결국에는 투표장에까지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게끔 해서 그 단 한 표라도 더 이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이 선거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야당의 다수를 몰아줘야 되는 선거인지, 그리고 왜 정부 여당의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선거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일각에서는 뭐 큰 집, 작은 집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경우에 그 이종섭 대사 건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마치도 갑자기 쓰나미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지금 덮어서 그러는데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과연 정당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자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도 심지어는 선거 전날에도 지금 이제 재판장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미 2심이 끝났고 이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그 이종섭 대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정부가 취임을 하고 그 다음 정부 퇴임하기 전에 있는 선거는 대체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가 매우 쉬운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촉발제 역할을 한 것이 이종섭 대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또 한쪽에서는 2조 심판론으로 뭐 주거니 받거니 큰 집 작은 집,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과연 민생은 어디 있으며 네. 지금 그 장바구니 경제라든지 그 서민의 어려움을 진정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임계점까지 달했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책임 있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상대적으로 네. 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가리켜서 범죄자 연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야말로 범죄자 연대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범죄자 연대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해놓고 이제 범죄자 연대라고 낙인 찍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그 본부장 의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이전에 검사장을 하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3명이 묶여서 범죄 카르텔을 구성해서 범죄를 덮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재판을 나가야 된다. 저는 헌정사상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거운동 기간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재판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혀 재판의 연기라든가 그다음에 일정의 조정이라든가 이거를 배려하지 않아요.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자그마치 3일 동안을 풀타임 재판을 불러냅니다.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그런 반면에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0년 1월 달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게 2020년이면요 20대 국회예요. 근데 21대 국회를 넘어서 22대 국회 선거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재판에서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재판기를 5월로 미뤄줬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도 아니고 공직선거 후보자도 아닌데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5월로 재판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사법 방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나 심판이 이번에 아마 선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요 여야 간 입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투 눈에 띄게 좀 달라졌어요. 네. 쓰레기, 못같이 못 때린다. 방송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친 말들이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그만큼 속이 탄다 이런 반증입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 언론마다 이 이슈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전략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지층 결집 얘기를 그렇죠. 하네요.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투표일이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급함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강력하고 거친 언어를 쓰면서 아마 그 거친 언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언어가 절제돼 있고 또 품행이 단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거를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측면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야 어쨌든 선거 지금 다가오면서 막말 경계령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 막판에 생길 수 있는 변수라는 건 결국에 설화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 거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이 거칠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지율은 안 나오고 근데 현장에 나가면 본인이 말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현장 반응은 되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지자 중심으로 그 현장 연설을 듣기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방향으로 더 가야 조금이라도 0.1%라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현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전국 방송을 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권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원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지지 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국민 눈높이와 다른 최근 정부의 대응, 이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일까요? 글쎄요, 권성동 의원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 제가 물어보질 않았지만 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권성동 후보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정적으로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국적으로 바로 그 정권 심판론에 호응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를 든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정치범으로서의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행정 비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것인데 유권자들, 특히 중도 무당층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분명히 그런 면에서 책임이 있다, 야당 대표가. 그런데 왜 이 문제는 안 다루느냐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줄을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말을 왜 진작에 하고 토론을 통해서 네. 고쳐 나가면서 이번에 중간평가 때는 좀 더 대통령이 많은 신뢰를 받아서 그 대통령 이름으로 요번에 공천받은 후보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네. 순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부 총재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멈췄고 민주당 상승 흐름이 주춤합니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후보자들의 재산 문제, 특히 이 부동산 문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남은 변수가 될까요? 예, 뭐 변수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하는 시즌이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석을 잃는 것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제명 및 공천 취소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이제 편법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네. 당에서도 사실은 현재 공천 검증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박덕흠 후보가 농장을 위장해가지고 이른바 골프장 건설에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투기 의혹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후보 박덕흠 후보 본인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할 정도로 이른바 수천억 관련 이해충돌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다시 공천을 하신 문제, 예를 들면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부친과 가족 기업, 그다음 본인 모두 관내나 아니면 양평 땅에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화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발목 잡힌 수도권 후보들이 그동안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중도와 젊은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에서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왕 이렇게 물론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지금 그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데 당에서는 진작에 공식 요구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진작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과거의 그 김영삼 정부 때나 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선거를 보면은 자기와 정치적 결을 달리 하더라도 네. 선거에 도움이 되면은 김영삼 정부 때는 이회창 대표,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진작에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보관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좀 살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의 돌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몸집이 너무 작고 지금 제3당, 제3지대의 프리미엄을 조국 혁신당이 다 장악해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다음에는 평을 하기가 참 쉽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 결정을 했었던 것일 텐데 애초에 합당하자마자 결국은 실현되기도 전에 다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몸집도 적었지만 나름대로 그 유권자들을 향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몇 가지 실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원 등 이게 이제 공천 파동 이후에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 이제 조국 혁신당 움직임이 그동안 뭐 이른바 샤이 진보를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임준석 비서실장도 이제 이 선거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고 국민들에게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선거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당 내부에 다 뜻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너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한동훈 심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법권 행사가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부정의했다라는 점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하나로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중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2,000명의 정원 확대 규모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2,000명 부분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네. 혹자는 2,000명 부분을 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께서 조정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확히 말하면 정원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역별로 각 대학에 그 정원 증가하는 그 인원수를 할당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현안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치했다. 본인이 의대 정원 확대를 유치했다고 여당 후보들이 플래카드를 다 건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다시 조정하게 되면 그 후보들이 사실은 선거운동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변수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이게 너무 고집센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덕에 뭐 탈원전이든 한일관계 개선이든 노조에게 투명성 결실을 본 것 아니냐 이런 뭐 반론을 펴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통령의 결기로 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화물연대 불법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그 자세라든지 또 그 건설 현장에서의 민노총 폭력을 혁파한다든지 네. 주로 이제 그 강경하고 공격적인 노조와 관련된 건데요. 노조 회계를 또 투명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유권자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 묵었고 어찌됐든 개혁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한 것을 혁파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땄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지역에서 이제 뭐 후보들이 자기의 업적이다라고 뭐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증언을 하느냐 자체로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건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숫자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2,0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환자들이나 국민을 어떤 면에서는 볼모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선거에 당면해가지고 굉장히 이것 자체가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치는 또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각에서는 또 그런 결기를 칭찬하고 또 멀론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비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오늘 내일 그 2,000명의 그 숫자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결단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심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지금까지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검사를 하고 난 뒤 옷을 벗어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력의 영역이겠지만은 염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네?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던지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국민의힘은 경합 우세와 우세 지역이 85곳, 민주당은 경합 우세와 우세가 150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배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그런 판세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얼마나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명확하게 콕 집어서 확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요. 네. 3월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기세를 잡아가던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의대 정원 피로감, 이런 부분이 이제 겹치면서 3월 중하순부터는 또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죠. 네.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국면. 대체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십니다만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판세 분석을 한 결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대체로 지역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앞서가고 공식 선거 운동이 바로 이제 3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민주당이 좀 주춤하고 국민의힘이 반등한다는 판세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한국 리서치와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설문에서 민주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선거 흐름이 오는 10일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또 변수가 생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볼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 두 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보기에 보면은 조국혁신당 4%가 있고요. 진보당 1%,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진보당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 비율을 여기다가 넣는다면 민주당이 합한다면은 민주당의 우위는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볼 때 이 지역구
투표에서의 민주당 우위는 네. 취소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미리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10일 뒤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가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두 분께 제가 여쭙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떤 겁니까? 투표일입니다. 정치 현안 외에 지금 선거의 마지막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는 또 5일, 6일인가요? 사전 투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10일 날 본선거일 날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2016년에 민주당이 123석, 또 새누리당이 122석을 할 때의 투표율이 58%였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80석을 쓸어갔던 민주당 압승의 결과 때는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네. 지금도 선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40대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또 점치거든요. 우리 바로 사전 투표가 토요일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 우리 MBN 시사 스페셜을 만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난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6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은 세대 투표율이 얼마나 돼야 민주당이 유리하냐. 세대 투표 사전 투표율이 35% 이상이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건 전망이니까요. 그런데 30% 미만이 됐다, 사전 투표가.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좀 지난 선거보다 낮아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는. 30입니까? 35%? 30입니다. 30%.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간은 조금 공백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35%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35% 이상. 국민의힘은 30% 미만이 될 때 각자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떤 점을 주목합니까? 여전히 막말이나 말실수라고 봅니다. 네. 막말이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는 보면은 한편에서는 자만, 이기고 있다는 데 대한 자만, 방심, 또 한편에서는 조바심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네. 이것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각 당에서 후보를 결정을 했지만 실은 유심히 들어보다 보면 그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후보 하나하나에 대한 언행을 두고서 검증을 하는 그 처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막말 말실수가 계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보면은 방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거 결과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 투표율은 조기 동원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기 동원력이 센 것이 투표 결과에서도 유리하니까 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투표장에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에서도 드러나니까 네. 초기 기선제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지역구 몇몇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사기관마다 나오는 수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리할지라도 후보 경쟁력에서 상당히 이광재 후보가 쫓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지역구로 분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후후. 근데 이제 개인 후보별로 보면 한 45%가 양대 정당은 지금 대체로 자기가 가져가야 될 지지율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광재 후보는 자기가 가져갈 만한 걸 가져간 그런 결과도 있고 이 화면은 또 저는 다른 조사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 방식의 차이. 자동응답이냐 또 전화 면접이냐. 그것만 이유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하다 보니까 세대별 정치 성향 표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대별 정치, 그러니까 40대에서 가령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이 정치 성향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쏠림 현상인데 워낙 이 지역에 또 각 박빙 지역에 네. 관심 지역에 조사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느 조사할 때는 어느 쪽의 정치 성향이나 지지층들이 좀 많이 몰리는 네. 일종의 쏠림 현상도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추세를 보시는 게 조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느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냐, 같은 조사인데도 들쭉날쭉 좀 오르락 내리락 그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서울 용산구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또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모습인데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메타보이스에서는 강태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PMI에서는 권영세 후보가 앞선 모습인데 4년 만에 리턴 매치 남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없어도 크게 앞서는 편은 아니에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지역은 배 소장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지역에서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보면은 전국 평균 투표율이 있고 각 선거구별로 그 투표율이 상이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역구마다 많이 달라요. 그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역구마다 공천 과정에서 그 후보자들의 특성, 윗상에 따라서 지역의 결집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전에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 진영 다 투표율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의해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예. 김태우, 김두관 전직 경남지사 매치로 관심이 있는 경남 양산을 여론을 보면요. 여러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뭐로 보십니까? 후광효과입니다. 네. 물론 이제 투표율 중요하고 세대별로 어떻게 투표가 되는지 이 지역에서도 대체로 부산도 그렇고 경남의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40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건 결국 투표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건데 지금 보면 대체로 이 투김 대전입니다. 양산을 해서 김두관 후보는 제가 4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45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화면 차례로 보실 겁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 47.2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다른 조사 결과도 보면 45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9니까 45를 넘어버렸어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까지 보시면 자, 47대 이 조사는 그래도 김태호 후보자가 45%까지 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지지율을 김두관 후보 DK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TH는 못 가져가고 있다. 그럼 세 가지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정후후. 먼저 정당 지지율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쪽입니다. PK니까. 근데 후보 경쟁력을 보면 두 사람 다 막 막강해요. 네.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엉덩이를 탁 하고 쳐줄 수 있는 그 견인효과, 후광효과라고 그럽니다. 할로 이펙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빠져나가던 민주당 지지를 탁 하고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 이 낙동강 벨트. 그래서 3월 초만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동강 벨트 다 죽었대, 큰일 났대 그랬는데 지금 달라진 이유가 김태우 후보 TH를 툭 하고 쳐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안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지역의 네. 상황입니다. 홍영식 소장님, 그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 살펴보면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의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총선 전망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지역구 중에서 제일 많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기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도 뭐 한 16%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났던 것이 한때 4% 내외까지도 좁혀졌다가 다시 또 이 격차가 좀 벌어지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추세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 조사 발표가 나왔으니까 특정 시기별로 지지율을 평균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제일 예측하기가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향후 변수는 인천, 특히 그 지역에는 기독교 그리고 뭐 다른 종교는 모르는데 기독교 우리나라 선교사가 거기에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종교적 표심이 대단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유권자 10명 중 2명이 투표 정당을 정하지 못한 만큼
격전지 승부가 무당층에 의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뭐 앞서 얘기한 투표율과도 같은 생각일 텐데 그러니까 무당층의 표심을 가른다. 이게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아주 초박빙에만, 아주 초접전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당층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노 파티전이죠. 이들의 특성은 제가 3분의 1 법칙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3분의 1은 투표하러 안 가요. 왜? 굳이 동기부여를 못 느낍니다. 3분의 1은 기존 정당에다 투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분의 1은 제3지대에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극히 비율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번처럼 양대 정당 대결 구도일 때는. 그럴 때는 주로 수도권의 초박빙 지역, 한 표 차이가 500명 이하, 지난 총선에서 500명 이하 정도 차이가 났던 초접전, 초박빙 지역에는 무당층의 표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린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홍영식 소장님,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있으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여론조사로 표집되지 않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여부도 눈길을 끄는데요.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 보수나 이 샤이 진보 이런 분석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과연 선거 판세 이게 설명하는데 큰 그게 설명이 있을까? 그 층들이 미미해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내가 A 후보, B 후보를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투표장에는 자기 얼굴을 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드러내고 가야 되는 투표 행위인데 그걸 감안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여론조사에 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는 표심이 과연 투표까지 연결될까?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거는 보수 진보가 아니고 항상 그 상황에서 수세에 있는 쪽이 샤이 보수나 진보가 더 많습니다. 그래 따지면 지금은 보수 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배 주사님, 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것이 샤이 보수를 꼽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펼치면서 샤이 보수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얘기입니까?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샤이 보수가 투표소로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민의힘을 보수니까 찍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덜썩덜썩거리는 그런 샤이 보수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30대, 40대, 50대인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연령대지만 보수층이에요. 또 더군다나 자영업층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주부층의 일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는 그냥 갈까 말까 할 때 엉덩이를 탁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내가 이거 보고 가는 거야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뭐가 되느냐는 그건 국민의힘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많이 쳐주네요. 홍 소장님,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느 쪽에 더 많이 호응을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심판론이 좀 많습니다. 심판론을 많은 이유는 어느 쪽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의 동전 양면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 주사님,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조금은 도움이 되죠.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뭐 공약을 내지 않느냐는 뭐라도 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느냐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인데 이게 이제 충청권 표심을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적어도 30개 가까이 의석수가 걸려 있는 충청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냐, 판을 아예 뒤집어놓냐. 그러니까 2002년에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그런 당시에는 완전히 대선 엄청난 공약이었잖아요.
그거는 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수도 이전처럼. 하지만 이제 이미 이것이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선반영. 또 원초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그렇죠. 그게 많이 겉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 쳐주려면 아까 친다는 말씀 많이 했는데 탁 쳐주려면 뭔가 신선하고 파격적이라야 돼요. 안 들어본 그런 의미에서 기준에서 따져본다면 효과는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탁 쳐줄 만한 그런 사안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홍 소장님, 국민의힘의 경우 지도부의 그 난색 표명에도 수도권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절박하거나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겠죠. 일단 뭐 당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 개별적으로 유승민 후보한테 전 대표한테 뭐 이렇게 요청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의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는 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지지층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중도층, 중도개혁 성향의 지지층들이 유승민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유승민이 평소에 당에 요구했던 개혁, 혁신 이런 것이 당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면은 유승민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해도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는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 뭐 개혁신당과의 얘기입니다. 열어두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될 경우 그 효과는 어떤가요? 좀 상징적 효과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텐데 말 그대로 단일화를 제시만 하더라도 꼭 단일화가 안 돼도 개혁신당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요즘 워낙 지금 판세 자세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또 다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입니다. 그런 경우에 단 500표라도 이 당락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지역의 초박빙, 초접전에서 500명 이하 정도의 득표 차이가 나는 곳에 대해서는 좀 상징적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조금 올 수 있는 효과 그 정도일 겁니다. 홍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경남 양산 거제를 방문했습니다. 총선 지원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야당의 표심 결집 등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꽤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 이 공천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범민주 잠재적 지지층을 놓고 본다면 반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나뉘어져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보이콧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층들이 만약에 투표장이 안 나오면은 지역구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나온다면 지역구도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구 전체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비례대표도 지금 봐서는 뭐 비슷한 3분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 이 PK 낙동강 벨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논란이 됐던 이종섭 호주 대사 2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종섭 대사 사태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표심 뭐 영향을 놓고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분분합니다. 근데 그듭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보면 선거판의 결정적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 이유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게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이 이슈가 적어도 이 누적된 그 영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 이야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도 경쟁력을 후보자들이 키워가던 상황에서 주춤하게 된 게 뭐냐. 샤이 보수가 또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도 보수, 자영업층 50대 중후반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한동훈 뿜뿜 효과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 버렸다. 네. 가라앉게 만들었던 원인도 바로 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홍 소장님, 재배선거 투표율이 4년 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재배선거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당 체제에서 두 당 외에는 없었는데 민주당도 범민주 세력에 결집할 수 있는 동일이 생겼고 뭐 지지율이 높진 않아도 제3당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선택지가 늘어난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6.5%에 달했습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각 당 유불리를 분석하던데요. 네. 역대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기면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유가 특히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 네. 30대, 40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총선 투표율이 대체로 60%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80석을 위성정당과 함께 가져갔던 민주당이 그때 4년 전에 투표율이 66.2%. 요거 하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를 보고서 이제 76.5고, 이번 10일 날 집계해 보면은 투표율이 총 76.5%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 투표층을 예상하는 조사에서 한 15에서 20을 빼면 대체로 실제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도 뭐 적게는 50%대 후반, 많게는 60%대 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결국은 40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소장님, 존 C&I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투표 의지가 높았다고 하던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이번 선거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심판론의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평가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사기가 민주당 쪽에 공시를 취하는 쪽이 사기가 높아서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의 현안보다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각 당에서 해야 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투표 동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뭐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제가 볼 때는 뭐 결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집력이 결국 투표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요, 그 투표율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지난 21대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낮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지금의 수죠? 추세라면 한 65% 안팎 네. 정도. 홍 수장님은요? 저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수 있잖아 이래 봅니다. 네. 선거를 10일 앞둔 대한민국 정치판은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급기야 쓰레기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 공방을 벌입니다. 비전과 정책 대결은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마이클 샌들 미 하버드대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토론의 중요성,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는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언어의 사용은 민주주의 파괴의 또 다른 행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